삼성은 그냥 웬만큼만 하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나 또 수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더 아마 전력 질주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에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GPU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GPU로 지금 학습과 그다음에 추론 모두 다 쓰이고 있어요. 추론 쪽은 GPU가 약간 좀 비싼 면이 있어요. 비싼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력 소모가 너무 커요. 앞으로 필요한 반도체는 이제 인공지능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PU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GPU보다는 NPU가 더 훨씬 더 적합하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전에 이제 8만 원대로 회복을 했는데요. 임원들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부양에 이제 기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매수나 매도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또 얼마 전에 또 매수를 했거든요. 삼성이 앞으로 잘할 겁니다. 저는 그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앞으로. 지금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뭐 HBM뿐만이 아니고 DRA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낸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또 메모리는 또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시장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은 그냥 웬만큼만 하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 수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더 아마 전력 질주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질 걸로 봐요. 그렇다고 뭐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주식이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니에요. 분명히 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에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뭐 증권에서는 뭐 12만 전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잘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엔비디아가 질주하면서 반도체 ETF도 덩달아 좀 뜨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 투자가 아니라 이런 ETF 투자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한 ETF가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주가 좋다고 봐요. 예, 앞으로 너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인공지능이 또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고 굳이 뭐 반도체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인공지능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반도체든지 아니면 빅테크 기업 이런 기업들이 아마도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보시면 이제 빅5 기업들이 다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미 또 엄청난 또 돈을 또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또 재투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은 또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HBM이 뜨면서 한미 반도체도 엄청 급등했잖아요. 뭐 패키징 회사들도 덩달아 이제 뜨는 분위기인데 뭐 일본은 디스코, 네덜란드 베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 반도체. 이렇게 패키징 전문 장비사들 중에서 그럼 교수님은 좀 전망이 좋은 기업 어디로 보고 계세요? 예, 뭐 세 개 다 좋은데요. 일단은 그 패키징에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미사가 좀 약간 한계에 좀 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1나노 때까지는 갈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이상 가면 또 다음에 또 어떤 걸로 또 성능을 높여야 되는지 이게 참 퀘스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패키징이거든요.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또 패키징을 또 잘하게 되면 뭐 성능뿐만이 아니고 이 미세하는 것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요. 미세하는 뭐 3나노에서 2나노 가고 2나노에서 1나노 가면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패키징은 물론 비용이 들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앞으로는 뭐 지금 2.5D 패키징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3D 패키징 이게 이제 대세입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렇게 쌓을수록 이제 성능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패키징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 개 기업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기업이 이제 배시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덜란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장비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안 쓰고 있지만 HBM4로 가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나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지금 HBM4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식으로 아마 역전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 좀 기술적인 건데 이게 예전에 보시면 이제 3까지는 이제 범프가 필요했어요. 범프가 뭐냐면 이제 서로 이어주는 건데 이게 그 쐈다 보니까 이게 범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 이 범프가 필요 없어요. 카파 투 카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붙여버립니다. 칩끼리. D램 그냥 같이 그냥 범프 없이 그냥 붙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제 범프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범프가 없기 때문에 같은 두께에 상당히 많은 층을 쌓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I/O를 상당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I/O가 많다는 거는 데이터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금 뭐 이미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TSMC 이런 데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지금 뭐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은 3D 패키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메모리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로직 반도체라든지 AP라든지 이런 데도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많이 이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전망이 밝은 거죠, 앞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겠지만은 HBM4 이후가 되면 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배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마이크론 회계년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이뤄질 예정인데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가늠자 역할을 그동안 좀 해왔는데 마이크론과 한국 반도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비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주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하고 주가 흐름이 거의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 비중이 뭐 95%, 마이크론도 100%라고요. 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어떤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성장을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SK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 관계가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성장하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다릅니다. 예,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마이크론이 상당히 가늠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좀 봐야 됩니다. 예.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칩과 전기차 부품 투자를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 앞으로 좋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베이징 모터쇼 이후에 상당히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요. 시장 전망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불황인 시점에서 그나마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계속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뭐 300개에서 지금 1000개, 그 다음에 또 3단계가 되면 몇천 개가 쓰입니다. 예, 그러면 10배가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제 쓰이는 그런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또 현대자동차도 지금 자체적으로 반도체 사업팀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 입장은 뭐냐면은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내재화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인 반도체는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 수 없는 거는 그 고성능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뭐 EUV 장비를 쓰는 그런 반도체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외 반도체들은 자체적으로 아마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반드시 이제 반도체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보면 이제 침투율이 50%가 넘어요. 전기차가.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나라도 계속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도입이. 그러면은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아마 3단계까지는 아마 갈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되면 이제 3,000개가 넘게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의 한 10배 이상 쓰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을 또 선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인피니온, NXP라든지 르네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구형 공정의 반도체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고요. 그 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퀄컴,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데는 이제 첨단 공정의 차량용 반도체 쓰이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나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이쪽에 이제 많이 첨단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앞으로 그 차량 곳곳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되는 게 통신 쪽에도 상당히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보면 이제 V2X라는 게 있잖아요. Vehicle to Everything.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차량과 차량 사이에 이제 통신을 또 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서버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뭐 첨단 반도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성숙 공정의 8인치 반도체도 상당히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님 앞에서 엔비디아 대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혹자들은 엔비디아 반도체 대장주가 바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엔비디아 다음을 이을 뭐 대장주나 기술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GPU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GPU로 지금 학습과 그다음에 추론 모두 다 쓰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학습 쪽에는 GPU가 맞아요. 상당히 그나마 좀 잘 맞는데 추론 쪽은 GPU가 약간 좀 비싼 면이 있어요. 비싼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전력 소모가 너무 커요. 원래 GPU라는 거는 인공지능에 맞게 설계된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이쪽에 맞게 설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딱 우연찮게 맞은 거죠. 근데 앞으로 필요한 반도체는 이제 인공지능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PU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NPU는 주로 이제 보시면 이제 ASIC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주문형, 거기에 맞게 이제 커스텀화된 그런 반도체고요. 그 FPGA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반도체인데 이제 고객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ASIC 반도체로 바뀝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NPU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NPU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예요. 이건 이제 인공지능에 맞게끔 만든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소모도 적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포커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쪽에도 이제 NPU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AMD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NPU.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삼성도 지금 NPU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원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이쪽에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시장 자체도 이제 추론 쪽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전에는 이제 반반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추론 쪽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NPU가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NPU로 대체될 가능성도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 NPU 쪽을 많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GPU보다는 NPU가 더 훨씬 더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은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스마트폰도 이제 NPU가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PC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MS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삼성이라든지 레노버, HP 이런 데도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PC를 내놓고 있다고요. 최근에. 그러면 그 안에 다 NPU가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NPU가 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예, GPU보다는. 그 이후에는 아마 NPU도 좋지만 아마 뉴로모픽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시스템 칩과 그 다음에 메모리 칩 두 가지를 같이 써요.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도 지금 뭐 GPU 쓰고 그 다음에 또 HBM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 있다고요. 이걸 이제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 칩에 이제
시스템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뉴런모프 반도체거든요. AGI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GPU도 마찬가지지만 통신하지 않습니까? 메모리랑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랑 GPU랑 통신하는데 그러면 이제 병목 현상이 생겨요. 그다음에 또 소비 전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화되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한 칩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게 AGI가 되려면 이게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5단계 자율주행차가 가려면 뉴런모프 반도체가 쓰여야 돼요. 왜냐면 이제 뭐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걸 판단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 있으면 딜레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연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뉴런모프 반도체는 그런 거 이제 지연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는 계속 이제 개발될 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시나요?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기업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삼성이나 SK 이런 데서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전력 쪽에. 지금 보시면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 차원보다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이제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앞다퉈 좀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교수님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위에서 말씀을 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이 반도체 관련 지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26조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주로 이제 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조금을 그냥 직접 주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보조금 쪽으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한국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야당에서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직접 주면 특히나 아마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산이 또 반도체에만 또 주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는 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반도체는 쩐의 전쟁이거든요. 돈의 싸움이라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지원이 별로 없게 되면 경쟁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칩을 더 싸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은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이제 글로벌 경쟁인데 그런 칩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적극적으로 좀 보조금 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 모시고요. 오늘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